이거 세상에서 제일 귀한 역사 수업 들려줄 테니 재밌게 들어줘. 오프닝송이 이제 꼭 끝나가니까는 집중한다 나랑 약속해줘요. 이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역사 수업 들려줄 테니 재밌게 들어줘. 우철쌤의 역사 콘서트. 비만 세력이 지배하는 고조선은요, 어떻게 발전했냐? 철기 문화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발전시키면서 사력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중개무역이라는 걸 했는데요. 여기서 중개란 중간에서 이어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한반도 남부의 진에 직접적인 무역을 막고요. 대신 두 나라 사이에서 무역을 중간에서 이어줍니다. 이를 통해 고조선은 중개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서 이득을 챙겨요. 또한 명도전이 발견됐다는 사실을 통해서 고조선이 중국과 교류를 했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교류를 했다는 것은 무역을 했다는 것이고요. 무역을 통해서 당연히 돈을 벌었겠죠. 그래서 고조선은 철기 문화를 통해 군사력을 강하게 했고요. 중개무역과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 경제력을 상승시켜서 고조선을 발전시켰습니다. 고조선이 다시 한번 성장하게 되고요. 이에 따라 체제를 정비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중앙통치 체제를 정비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먼저 선생님이 영어 설명을 먼저 할게요. 중앙통치에 대한 설명인데요. 중앙통치의 반대말은 지방통치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PPT만 보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손글씨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가가 이 겉에 테두리라고 보면요, 이 가장 겉에 있는 테두리라고 보면 그 안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도가 있고요, 우리 서울시 같은 수도가 있고요, 그 주변을 다 지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도를 뺀 나머지 지역을 지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앙통치에 대해서 살펴보자면요, 먼저 수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수도 안에도 왕이 지내는 왕궁이 있고요. 왕의 바로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바로 중앙관리라고 합니다. 그 중앙관리들이 일하는 곳이 중앙관청이라고 해요. 즉 국가의 수도 중에서도 왕 밑에서 바로 일하는 사람들을 중앙관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중앙관리들이 일하는 곳을 중앙관청이라고 하고요. 수도라고 해서 다 중앙은 아니고요. 수도 중에서도 왕 밑에서 바로 일하는 직속 부서들을 중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앙통치란 왕이 업무를 보기 위해 직속으로 둔 지배, 통치, 체제를 바로 중앙통치 체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선생님이 문제 하나 내도록 할게요. 우리 아까 수도 안에 중앙관청이 있고 그 중앙관청은 왕에 바로 직속되어서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중앙통치가 잘 이루어지면 지방통치가 잘 이루어질까요? 잘 못 이루어질까요? 물론 모두 다 그렇진 않겠지만 대체적으로 수도 안에 있는 왕 직속계의 중앙통치가 잘 이루어지면 지방통치 또한 잘 이루어집니다. 아무래도 중앙통치가 잘 이루어지면 왕의 권력이 강하다는 뜻이기 때문인데요. 반면에 중앙통치가 혼란스럽고 그에 따라 왕권이 약해지면 지방통치는 어떻게 될까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맞습니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내부 분열이 있었다. 특히 중앙 세력, 중앙 통치가 분열이 있었다, 혼란스럽다. 그 말은 지방 통치가 혼란스럽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중앙 통치와 지방 통치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쉽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예시는 예시일 뿐, 여러분들 현실에 적용하지 마세요. 예시는 예시일 뿐입니다. 거꾸로 올라가 봅시다. 1인 1역을 맡은 학생들이 잘 하고 있는지 관리하는 것은 반장이에요. 그 반장이 교실을 대표해서 교실을 사용하고 쓰고 청소해요. 그 청소를 다 하면 누구한테 이야기하죠? 바로 교무실에 있는 선생님한테 이야기합니다. 반장이 중앙으로 올라가서 선생님한테 지방 통치 잘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은 지방 통치가 잘 되었구나 라는 말을 듣고 교무실에서 체크를 합니다. 예를 들어 8반의 청소가 완료되었음,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교무실에서 중앙관청의 장인, 교무실에 있는 제일 높은 분, 교감 선생님이 왕궁인 교장실에 찾아가서 왕인 교장 선생님께 2학년 8반 교실이 청소가 다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중앙에서 학교 교실을 다 관리할 수 없으니까 그 지방의 관리들을 파견하거나 관리를 등용해서 채용해서 이제 관리를 하고 그거의 실질적인 말을 중앙에서 듣는 겁니다. 자, 다음 무엇을 했냐? 바로 신분제를 형성했습니다. 신분제도를 형성했다. 귀족 밑에 일반 백성이 있고 그 밑에 노비가 있다. 그리고 신분은 세습하게 했고요. 이 세습하다는 것은 부모의 신분을 그대로 자식이 물려받는 것을 세습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엄격한 법을 적용했는데요. 당시 고조선이 갖고 있는 법은요, 8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국 한서지리지라는 책에서 고조선의 법률 8조법이 기록되어 있어서 8조법이란 8가지 조항을 가진 법입니다. 여기서 8조법 할 때 8은 8가지, 조는 조항의 조자, 그리고 가진 법 할 때 법, 그래서 8조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는 3가지 조항만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인다. 자, 이걸 해석하면요,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한 처벌을 한다니까 생명을 중요시한다라고 알 수 있고요. 죽인다, 사형 제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물로서 갚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상처 때문에 노동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 농사를 짓지 못하니 이에 대한 보상을 해라. 뭘로? 곡물로서.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세 번째로 도둑질한 자는 그 집의 노비로 삼는다. 단, 노비를 면하고자 할 때는 50만 전의 돈을 내야 한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요, 도둑질한 자, 사유재산을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사유재산이란 개인 사자를 쓰고 가질 유자를 써서요, 개인이 가진 재산을 사유재산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도둑질을 한 자를 통해서 어떻게 사유재산을 중요시했다는 걸 알 수 있나요? 여러분들 봐봐요.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면 도둑질이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겠죠. 이건 내 거, 너 건 너 거. 즉, 개인이 가진 재산을 인정해야만 남이 개인의 재산을 빼앗았을 때 도둑질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노비라는 표현을 통해서 당시 사회는 계급사회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50만 전의 돈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당시 화폐를 사용했다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8조법의 내용이었습니다. 강력한 위만 세력이 고조선의 왕을 차지하고 고조선을 발전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조선은 영원히 지속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갑자기 고조선은 멸망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중국의 한 나라 때문인데요.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이 고조선, 위만조선은요, 중국의 한과 한반도 남부의 진해 사이에 껴서 중개무역이라는 걸 했어요. 중개무역을 통해서 고조선은 경제력을 상승시켰는데 중국 한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분노를 느끼게 했습니다. 게다가 이 일을 통해서 성장했다는 것에 굉장히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당시 한 황제였던 무제가 육지와 바다를 통해 고조선을 공격하게 됩니다. 중개무역에 분노한 한. 자, 사실 여러분들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은 한나라가 고조선을 공격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당시 한나라의 북쪽에는 흉노족이 있습니다. 흉노족. 자, 당시 중국 한의 입장에선 흉노족이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 흉노족이랑 동쪽에 있는 고조선이랑 힘을 합치면 이거 큰일 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나라는 안 그래도 중개무역 때문에 짜증나게 하는 고조선을 이 김에 흉노족과 연합하기 전에 쳐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 한무제 황제는 고조선을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고조선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당시 고조선의 왕은 우거왕이었는데요. 1년 동안 한나라 군대의 공격을 방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한나라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팍 상해
왜? 자신들은 중국을 재통일한 강력한 나라인데 동쪽 지방에 있는 나라인 고조선이 우리의 군대를 1년 동안이나 방어해? 말이 안 된다. 굉장히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격을 담당했던 장군들을 목을 베어서 죽여버리고요. 다시 한번 공격을 명하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고조선이 막아내자 고조선 내부 세력을 이간질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내부 세력의 분열이 일어나서 고조선 내부 세력이 우거왕을 살해하게 되고요. 고조선의 내부 분열은요, 군사력 약화를 의미하게 됩니다. 당연히 한나라 군대는 약해진 고조선을 그냥 둘 리가 없죠. 공격을 하게 되고요. 결국 고조선의 수도 왕검성이 점령당하게 됩니다. 기원전 108년 고조선이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후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중국의 한이 고조선의 옛 영토에 4개의 군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를 한사군이라고 하고요. 지도에서 보이는 낙랑군이 한사군 중 하나입니다. 나머지 3개는요, 이후 우리가 배울 고구려가 성장함에 따라 랴오동, 랴오시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한반도에 남게 된 한사군으로는 낙랑군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군이라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바로 한의 행정구역을 의미합니다. 행정구역이란 한국어로 빗대서 이야기하자면 부천시, 광역시, 특별시와 같은 행정구역의 표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 한은 왜 한사군을 설치했을까요? 고조선의 유민들을 지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민이란 뜻은요, 바로 나라가 멸망한 국민이라는 뜻이고요. 하지만 고조선 옛 영토에는 2가지 세력이 존재하게 됩니다. 계속 남아 한에 저항하는 세력과 한반도 남쪽으로 이동한 세력도 존재하는데요. 이 한반도 남쪽으로 이동한 세력은 삼한의 형성과 발전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바로 지도에 나온 것과 같은 마한, 진한, 변한 3개의 한을 묶어서 삼한이라고 하는데요. 이 삼한이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고요. 조선 옛 영토에 계속 남아 한에 저항하는 세력은 지도에서 고구려와 같은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고조선의 멸망 이후 만주 한반도 지역에는요, 여러 나라가 형성된다라는 게 이후 내용입니다.